exciting 애니콜.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을 득한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영국 하늘의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살인.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강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시욕강패,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족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사람 같지 않다는 말. 일단 주위에서 대딱 많이 듣는 말은 조각 같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우리 아빠가 계속 날 보고 인간 좀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사람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좀 되라, 인간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이 너의 사기 같은 어디까지냐, 너의 사기가 어디까지냐 묻더라고요. 그 말이요.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유튜브 하는 걸 주변에 안 알려줘도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정치가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뭔 얘기하려고 거창하게 시작하느냐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자 이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도 말하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시간 끄는 거. 사실 이재명 대표 생일 때, 그러니까 생신 때 축하한다고 생일 케이크 영상 제가 찍은 것처럼 영상 만들어서 올린 거 있거든요. 그러고 나선 하단에 한 달 동안 준비했다고 설명까지 달았단 말이죠. 아, 이게 근데 모양 빠지게 우리 집 가족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거 보고서 그 사진 무슨 영국 무슨 뮤지엄에 있던 건데 왜 내가 찍은 것처럼 뻥쳤냐 하는 것입니다. 걸린 거죠. 걸린 거예요. 사기치다.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배경사진은 남이 찍은 사진이 맞고 케이크는 내가 찍은 게 맞다고. 케이크는 정말 내가 찍은 거라고요. 합성한 거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린 부분 나폴레옹 케이크 그건 진짜 어렵게 구해서 찍은 거 맞거든요. 찍어서 이제 합성한 것인데 앞에 사진은 사진 친 게 그러니까 사기 친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사진 고르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게 맞는 말인데 사진 고르는데 한 달 걸렸다고요. 사진 고르는데 미안해요. 합성했어요. 사실 합성했어요. 근데 배경 사진을 도용했더니 표절로 걸려서 우리 집 가족이 여기 남도 아니야. 우리 집 가족이 이 사람은 구독도 안 했어. 우리 집 가족이 구독도 안 했더만 난 구독자가 몇 되지 않아갖고 구독자가 누군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어쩌다가 한번 들어와 본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집 식구들은 무섭다. 내 가족 같더라. 다른 건 이제 앞으로 다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김혜경 여사님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케이크는 진짜였다고요. 케이크는 그림의 케이크. 이재명 대표님을 꼬시려고 그랬어요. 사실 꼬시려고 꼬실라는 이 제이션이 발동해서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냥꾼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활을 잘 쏴서 사슴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화살이 쑥 날아가면 사슴이 땅바닥에 딱 이렇게 한번 보고 뿌육 에이씨 이런 다음에 저쪽에 좀 확 하고 뛰어나올라오면서 펄쩍펄쩍 뛰고 퍽 하고 본인이 맞아주는 것이다. 사슴이. 그런 다음에 사냥꾼이 저쪽에서 자기가 맞췄다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면 사슴이 이렇게 하고선 온다. 눈 딱 감고서 누워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슴이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냥꾼이 후유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사슴을 메고 막 가면서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사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부 에이 둔탱이. 그걸 이제 사기로 꼬셨다. 지들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의 가족은 사람이 아닌 물이다. 웃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사기를 듣다 보니 세상에 대한 믿음,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칭이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 아닙니까? 줄여서 고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될, 단정이 이제 보이는데, 사실 모든 게 의심이 되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진정한 사기꾼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중간 과정인데, 무협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마공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요, 전체의 인격이 이제 외모까지도 마성에 물들이면서 망토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눈도 빨개지고 입도 이렇게 쭉쭉 찢어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이제 주화인마가 되어 이상한 쪽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건데 이렇게 배우다 보면 내가 남한테 사기를 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도 나한테 사기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중간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간 증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건대 만약에 이런 내용도 사기지! 이렇다면 사진이 가짜라고 말한 우리 가족들 다른 분이 볼 때는 저 내용도 사기지! 그러고 이런 아이디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나는 이설 아니지? 이 방송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찌질이 못나기질이. 아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참, 이 내용을 제가 운영하는 중고대 학생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은 학교 가서 사기를 쳤는데 성공했대요. 무슨 내용으로 성공을 했냐면 얘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야, 니네 핸드폰 많이 쓰면 암 걸리는 거 알지?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했대요. 요즘 다시 뉴스에 난리다. 너 왜 그런지 아냐? 하고 이제 물었대요. 이제 핸드폰을 귀 옆에 두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요 전자파가 이제 슉 하고 뇌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뇌에 있는 주름 있잖아요. 뇌에 주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리듬이며 지식까지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것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게 밍밍한 게 아니라 주름이 이 조그만한데 기억을 이 박스 저장해 놓으려면은 구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름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파가 많이 작동이 되면은 내 주름이 펴진다라는 것으로 사기를 쳤답니다. 전자파의 진동 때문에 이게 팔이나 어깨에 뭉친 근육을 이제 이런 걸로 이용해서 문질러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자파가 뇌에서 그런 기능을 해서 이제 암세포 기타 등등 이 몸에 들어와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제 기름이 아니지. 기름이 왜 나오냐. 주름이 많아지고 삐뽀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쓰면 암 걸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얘기도 아냐? 막 주변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고 막 이러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친구 글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은깡 이걸 방지하려면은 이어폰을 사용하던지 아님 전화를 받던지 해야 한다라는 소리인데 반대손으로 코를 꽉 잡고 귀에 공기가 꽉 차도록 힘을 주는 거야. 왜 있잖아. 귀 먹먹할 때 코 막고 공기 못 나가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팽창된 공기 때문에 전자파가 뇌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진대. 귀를 이제 꽉 힘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다음에 전화를 받아라. 역시 구라입니다. 애들이 전화할 때 난리도 아니었대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난 미리 준비해 놓은 이어폰까지 끼고 전화하면서 이들을 양껏 비웃어줬지. 황금 꽃돼지 마녀의 성공담 이야기였습니다. 황금 꽃돼지 마녀의 성공담. 아주 훌륭했습니다. 역시 애제자다 없습니다. 네, 이제 소가 넘어간 것은 좋은데 돼지가 넘어가는 것보다 소가 넘어가는 게 좋겠죠? 양이 넘어갈 수도 있겠고 휴 재미없다. 속여 넘어가기 좋은데 뭐 이런 얘기는 아닌가 뭐 이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응? 어떤 사람 손바닥 하나에 왕자 썼다고 나왔다고 해서 왕이 아니라 반대 손에는 따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한쪽 손에는 왕이라고 적혀 있지만 가려진 반대 손에는 따가 적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따가 당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 사기라는 게 있죠. 주위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안 쳐도 상관없는 이러한 부분에서 마구 주위에서 뿌리라고 있는 게 사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순간
정말 사기가 확실하게 통할 그 순간을 위해서 아무 건수나 이 건수 마구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사기치지 맙시다. 사기 좋다 남용 말고 사기된다 오용 말자.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응? 사기 좋다 남용 말고 사기된다 오용 말자. 70년대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 보니까 특히 경제발전이 나라의 지상 목표일 때, 뭐 5개년 경제개발 막 이럴 때 3차 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시칙을 붙이기도 했대요. 이제 뭐 이 정도 사기는 우리 식구들의 표정도 보이지 않나.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 이 정도에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여러분을 보면 제가 보람을 아주 느낍니다. 보람을. 너바다의 승천가 들읍시다.
네바다의 승천가 들으셨습니다. 고저 뉴스를 보니까 무덤에서 다른 시신을 훔쳐서 거기에서 뼈를 뽑아서, 그러니까 뽑아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검거됐다고 그러는데, 나 참 범죄의 엽기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게 배짱이 두둑한 건지 간이 부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참. 다른 사람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그걸 팔아먹었다? 그 뼈를? 인터뷰 한번 보고 싶어요. 인터뷰 한번.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가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 딱 가서 안녕하십니까.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저희는 유령 방송국이라는 곳인데 심경을 취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시신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딱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자인데요. 생명을 떠나서 시신을 뭐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아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방청석 가지고 가서 사형이나 받아버려라! 사형이나 받아버려라! 이렇게 응원하고 그 뼈를 어디서 썼냐고. 그 뼈를 어디다 썼냐고! 그 뼈를 어디다 썼냐고! 사형이나 받아버려라! 사형이나 받아버려라! 뭐 이렇게. 그 옛날에 호랑이 뼈 갈아가지고 만든 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의약품으로 갈아가지고 썼네.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의약품으로 갈아가지고 썼어. 호랑이 뼈를. 어디다 썼네. 그래가지고 무슨 윷놀이 기구로 만들었을 것 같진 않고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자치기 하는데 사용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뭐 어디다 썼겠느냐 그랬더니 성형수술하는 재료로 썼다면서요? 성형수술하는 재료로. 그러면 우리 집 뒷집 미숙이하고 옆에 집 금숙이하고 이게 턱 올리고 코 올리고 왔는데 사실은 코 안에 들어가 있는 보조 삽입물이 제 작년에 그 폐암으로 어린 세 자녀를 남겨놓고 아깝게 정말 유명을 달리한 아주머니의 뼈였다. 수술이 아주 잘 되어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코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색이 된 그 코는 까만색으로 변색이 되었고 의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코피가 펄펄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피가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글자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난 우리 애들을 찾으러 갈 거야. 그렇습니다. 그녀의 코 안에 들어간 새로운 생명과 접속했던 그 뼈는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뚝 하고 코가 떨어진 것입니다. 코가 이렇게 왼쪽 그 훼손당한 시신의 유족들도 분해했을 거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죽은 시체의 뼈를 그것도 도둑질해온 뼈를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고 예쁘게 보이려고 아니 정형외과와 이제 성형외과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정형외과는 선천적인 이제 뼈의 기형이라든지 신체의 장애 등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성형은 이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형은 미용 수술이잖아요. 너 예뻐 보이려고 다른 죽은 사람 시체의 뼈를 몸에 넣고 다닌다는 것.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코 수술을 했다고 쳐요. 어느 날 밤에 경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버섯순이 씨, 잠시만 조사할 게 있으니까 응해 주시죠. 하고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딱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맞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코에 지금 당시 버섯순이께서 코에 넣고 계신 그 보철물이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20대 초반 트럭기사 운전 아저씨의 허벅지뼈로 판명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코에 있는 걸 빼자고. 그럼 네 기분이 어떻겠냐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섬뜩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과거 천재 가수들은 27세가 되면 죽어야 한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커트 코베인이나 지미 핸드릭스, 짐 모리슨 다들 27살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들이죠. 천재라면 이제 27에 죽어야 제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마왕 고 신해철님이 68년생이거든요. 저와 띠동갑. 당시 27세이면 95년쯤이란 말입니다. 신해철이. 그때 리턴 오브 렉스트 1, 2를 해서 날렸던 시기였어요. 그때 전 중학생이었고 그때는 마왕이 아닌 그냥 신해철이니까 신해철은 천재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사연을 곱게 적어서 라디오에 보낸 게 뽑혀서 신해철 오빠가 읽어준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때 제 사연을. 이거 무슨 엉뚱한 생각이었는지. 아이고, 그때 신해철이 죽어야 하는 이유로 적은 게 한국 음악사에 길이길이 남을 천재로 등록되리라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사연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 나이가 당시에 27살이었거든요. 나는 안 죽었어. 일찌감치 이제 까져서 시집가서 애둘난 여사로 연년생 키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27세란 나이에 죽기란 정말 아까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기적 생각을 했다라고 써서 보냈거든요. 애도 키워야 되고 방송도 들어야 하고 넥스트 음악도 들어야 하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아서 난 요절하기에 너무너무나 평범해서 안 될 것 같다. 그쵸. 저도 요절하기엔 너무 평범해요. 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해철 씨가 신해철 오빠가 말씀해줬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도 뽑혔고 요때도 뽑혔거든요. 2번 다. 마녀잖아, 마녀다. 아무튼 그때 요절하기엔 자기가 너무 평범했다라고 말한 신해철 가수 참 보고 싶네요. 멀쩡하셨다고요. 27살 이후 아무렇지 않으셨다라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제 같은 곡만 쓰고 있는 인베이보단 낫다고. 이런 모르는 내용을 썼던 방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역사는 승자를 기억한다고, 그리고 천재이기 때문에 27에 죽은 것이 아니라 27에 죽었기 때문에 천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핸드릭스나 짐 모리슨 살아있을 때 대단한 음악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비슷한 정도의 센세이션을 27살 무렵에 몰고 왔던 뮤지션이 그 이후에 40, 50대가 되어서 뭐 이럴타만한
그 수두룩해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27살에 죽었으면 천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그리고 27에 죽었으면 인베이가 살아있더라면 뭐 바르코 메탈 장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살아있으면 같은 곡을 썼을지도 몰라요. 죽었더라면 과거가 미화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미화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셔서 죽어서 과거가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미화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굉장한 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런 종류의 음악들, 이러이러한 정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의 업적이 20대 초반에서 정말 늦어도 30대 초반이고, 그 이후에 업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요. 가령 뉴턴이 대단한 명석한 공식들을 발견을 해내고 이렇게 물리학의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사고를 굳힌 것은 2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40대, 50대 이후로 넘어가서 말년에는 특히 거의 후세 사람이 보기에는 뉴턴 아니근가벼?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찍찍 나오면서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실험을 이 뉴턴이란 사람이 하는 걸까? 그런 일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사실 중요한 발견이나 어떤 업적이 20대 초반에 거의 나왔고, 거의 그런 경우라고 해요. 말년에는 재수 좋으면 자기 업적을 정리하고 굳히기 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젊었을 때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똥 바른 소리 계속하다가 말년에 그러다가 가신 것이죠. 어디에서 연구했던 결과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게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분야가 이게 그러니까 일개 학자분이 연구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래 살 것으로 이렇게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선 나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약간의 희망을 가졌는데요. 다른 어떤 인문 과학 분야는 번떡이는 이제 통찰력과 사고력에 때가 묻지 않는 파릇파릇한 시각을 갖지 않았을 때 뭔가 대박의 기운이 이렇게 터지는데, 예술 부분만큼은요, 경험과 경력과 그리고 인생의 깊이 있는 맛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야만 나중에는 뭔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말년에 죽기 직전에 뭔가 하나 팍 터뜨리고 가는 이 말년의 거장들의 이제 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베토벤, 기가 먹었어도 나는 뭐 9번에 잡고 이런 것들,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예술 분야다. 그런 얘기 듣고서 여기서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될 철학적 기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7세 때 가봐야 소용없다.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아침에 새벽차로 도착해서 연락에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정신없이 기습적으로 놀다가 점심때 샌드위치 하나 사서 먹고 버스 홀랑 타고 돌아오면서 아쉽다. 그러고 놀이공원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이게 정말 짜릿할 것이다. 저 그 생각도 진작에 했었거든요. 그게 진종일 노는 것보다 더 짜릿해요.
근데 우리 고스 식구들은 어떤 성향인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어떤 식이세요 도대체? 음식도 딱 부족한 듯이 먹으면서 가령 이제 굴 같은 것 이제 고급 음식 아닙니까? 가격이 비싼 것이고 이 굴을 에피타이저로 나온 깨끗하고 질 좋은 몇 개만 되는 굴을 입맛을 올리고 나서 아쉽지만 다음 코스 어떤 쪽에 쓰시나요? 저는 놀이공원으로 치면 아침부터 밤에 해질 때까지 뽕빠를 뽑고 경비원 아저씨가 너 이놈 안 나가 쫓아다니다가 끼룩끼룩 도망 다니다가 여긴 동물인가며 하고 결국 목덜미 잡혀서 쫓겨나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라고 에이씨 하고 침 뱉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에이씨 버스 끊겼다 후이 이러면서 노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니까요. 굴이요? 저는 굴 수산시장 가면요. 횟감 대기에는 약간 상태가 의심이 되는 상태가 안 좋은 이제 다라이에 이따만큼 놓고 파는 게 있어요. 되게 싸거든요. 그거 막 이제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밥 먹기 전에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초장도 일일이 찍어 먹기 귀찮으니까 그 위에 초장 쫙 튜브째 짜가지고 한꺼번에 젓가락으로 비벼갖고 그 다음에 야 굴이다! 우린 이걸 자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언제 자주 구경하냐. 배 터질 때까지 굴 먹고 밥 못 먹는 거지 이제.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밥 못 먹는 거라고 이거 먹느라고. 전 이런 게 좋아요. 27살 요절이요? 천재? 필요 없어요. 한번 태어났으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다 구경하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변에 친구들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자기 세대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물론 자식들 손자들이 더 사시라고 하겠지만 그거야 이제 인사치레일 것이고 나의 세대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그때쯤에서 그냥 별 미련 없이 이 세상에 죄 지은 것 없이 세상에 해놓은 게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죽기 전에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고마웠다라고 마지막 빠이빠이 하고 손 흔들면서 이렇게 시간 가지면서 그리고 차분하게 드러누워서 이게 내가 삶을 이렇게 접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눈을 딱 감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것이 27세의 요절하는 천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천재가 아니고 요절도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말씀 하신다면은 기왕 27은 넘겼으니까 벽에 갈색 갑시다. 벽에 갈색. 본인들은 행복했을까요? 주변에 빠이빠이도 못하고 연인이나 부모에게도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권총으로 사람을 생물체를 사살하기 위한 그런 물체로 자기 두개골을 향해서 발사하는 그렇게 해버린 커트 코베인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자신의 토사물에 질식해서 참 그다지 이생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던 에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인류의 음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 남은 지민 핸드릭스. 뭐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모르겠네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본인이 뭘 체크했는데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게 뭔데? 라고 물었더니 경계성 인격장애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계성 인격장애 테스트에 해당이 되었다면서 제가 이제 본인이 체크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경계성 인격장애 아닐 거라고 저는 말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특징 중 하나가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경계성 인격 장애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해줬거든요. 안심을 시켜줬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자기의 행동 패턴 중에 한두 개가 맞는 게 있는 거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친 사람들이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반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해봤지만 정신질환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우리 현대인들 중에 한두 가지 가벼운 정신질환 안 잊고 사는 사람들은 없대요. 정신질환을 뭐랄까, 영화에 등장하는 험악한 장면이나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데,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경계성 인격장애들 주변에 꽤나 많이 보이잖아요. 치료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지 얘기래, 다 지 얘기. 난 병자래, 난 정신병이야 막 이러고. 그런데 이걸 듣고 계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 여기에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약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병원에 가세요. 우리가 발에 부족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양말을 벗고 꼬랑내 아유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 것이나, 눈탱이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러고 뛰어가는 것이나, 내 마음이 이상해서 다친 것과 같아요. 그러고선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면 정말 이상하게들 생각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의 지도를 체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 마음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도 알게 되고, 삐뚤어진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억지로 그런 것을 짜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뾰족한 마음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뾰족한 마음이라면, 뾰족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이런 동글동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옆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걸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치료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러고 뭐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반 이상의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병원 다닌 사람들 중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원 오래 다니면 정말 정신병자 된다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학이 확실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라고 하죠. 자, 오늘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망상장애, 편집장애, 망상장애를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인들에게 허다한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죠.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 망상장애 중 어떤 종류인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일 수도 있으며, 일생적으로 일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의미 없는 문장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고. 이거 테스트 부분의 문장인데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미가 없다. 전부일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 나 이래서 내가 T인가? 저는 MBTI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난 T인 것 같아. 따지잖아. 그들은 주위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대인관계에 믿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딱 우리 집 가족이네. 우리 집 가족. 나를 보고 사기친다고?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응? 모든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과민한 그들과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증오감과 의심이 심해진다. 체크를 해보세요.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해내도록 요구받는 경우에는 자존심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공상을 하게 된다. 이거 딱 나잖아. 환자는 되게 단정하며 일반적인 사회활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인격도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편파적이다. 감정 상태는 망상과 일치하며 과대망상일 때는 감성이 이제 고양되고 피해망상일 때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한다. 그리고 대체로 우울한 편이다. 진짜 우울하다 이거. 과대형은 자신이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남들이 모르는 재능 혹은 통찰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거나 중요한 발견을 해서 정부의 중요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망상이다. 정부의 중요 직책을 생각하는 망상. 그 부분만 빼고 앞에 거는 그대로 다 내 얘긴데. 자신이 어떤 능력, 남들이 다 아는 어떤 통찰력을 가졌다고 남들이 다 안다고 민다. 라는 게 이제 저의 형태죠. 저의 위대한 능력, 사기, 구라, 뻥. 또한 어떤 중요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게 그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 헉! 자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없는 거지. 그러면 헉! 그럼 이재명이 세상에 없어? 고수가 세상에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신성과 특별한 관계거나 종교계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믿기도 한다. 재미있어요. 이제 과대망상형 중에 색정형이 있어요. 색정형. 체크를 해보세요.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거나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화 왔다가 딱 받았는데 끊어지면은 수줍은 나의 팬. 그대여 수줍어하지 말고 어서 앞으로 나와. 그대의 모습을 밝혀요. 뭐 이런 개뿔. 환자는 상대방과 접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개 전화, 편지, 선물, 방문, 조사, 미행, 스토킹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환자는 이러한 방법을 비밀로 한다. 이게 이제 색정형이래요. 신체형. 자신의 몸, 입, 신체, 항문, 피부, 성기 등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썩는다, 잘못됐다라는 등 망상이 있다.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건데. 이제 피해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의를 품고 있다라는 망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계속 소송을 걸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가 대표적이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집단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피해형이래요. 과대망상에. 이게 또 질투형이 있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믿지 못하는 망상이다. 아주 사소한 증거를 가지고 망상을 정당화한다. 있지도 않는 부정에 대해 상대방을 몰아세운다. 요거는 의처증, 의부증에 해당될 것 같은데. 자, 어느 종류에 해당되시는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과대망상형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신체형, 피해형은 아닌 것 같고, 색정형, 이건 좀 있는 것 같다. 스토킹, 질투형은 아닌 것 같고. 영철이 어딨어, 영철이? 고세 나갔어? 내일 봅시다. 일단 급하니까. 뭐 이러면서 영철이 찾으러 다니고,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더 적성에 잘 맞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때 이런 얘기가 더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딱딱한 뭐 법 얘기나 뭐 이런 얘기보다. 오늘은 한번 이런 얘기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편에서는 김경수. 요즘 아주 말이 많던데. 김경수. 민주당을 흔드는 그 보이지 않는 나쁜 손. 망상형은 아니지, 나는. 이 부분이 망상형은 아니지. 왜냐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경수, 임종석,
응? 조국 씨도 우리 삼촌 앞에서는 게임 못 돼요. 응? 산호맹. 어디서 산호맹을 얘기해. 응? 박노해 씨랑 같이 만들었는데, 박노해 씨가 유명하지만 아마 우리 삼촌 이름 되면 알 텐데. 윤종석 씨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좀. 본인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본인들 시대는. 이광재 씨도. 문재인 씨 그만해. 제발 좀. 본인들 시대 이제 다 끝났어요. 퇴장을 해야지 퇴물이 되지 마시고.